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퀄리티가 살짝 아쉬운 수업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세계의 인구 문제입니다. 2023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아진 인구만큼 세계에는 많은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구 문제의 종류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먼저 지구촌의 인구가 어떻게 증가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가 보이죠? 1750년에는 고작해야 10억 명도 안 되던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는 80억 명에 가깝습니다. 8배 넘게 상승한 건데요. 이러한 인구 증가를 시점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1800년대 후반은 산업혁명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던 때예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알 건데요. 기존에는 손으로 가로 세로 바느질을 해가면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걸 기계로 모두 대체한 게 산업혁명이에요. 또한 이 기계를 돌리는데 사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탄에 불을 붙여서 물을 끓여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힘으로 기계를 돌려버리는 이른바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기계의 도입이 시작된 게 산업혁명이었고 이것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면 현재는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몇몇 선진국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반면 1950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전 세계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는 각종 의약품이 보급되었는데요. 이 의약품은 개발도상국의 사망률을 매우 낮춰줍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낮아지는 와중에 출생률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에 인구 폭탄, 인구 폭발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쓸 정도였죠.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은 과거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며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 증가도 당분간은 개발도상국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선진국은 산업혁명으로 먼저 인구 증가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증가가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고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양상이 다른 만큼 이들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도 각각 따로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첫 번째 인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일단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엄청 이쁜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니 일단 그렇다고 가정만 해보자고요. 뭐 암튼 이 안테이 부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안테이 부부는 언젠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그 빈자리를 2아이가 채워주는 거죠.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 한 부부가 최소 2명은 낳아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사실 몇몇 아이가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그걸 고려하면 수학적으로 최소 2.1명은 되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51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1.89명, 일본은 1.40명, 독일은 1.39명입니다. 모두 2.1명보다 낮아요. 즉 필요한 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저출산이라고 불러요. 선진국은 낮은 합계 출산율로 인해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고령화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선진국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평균 9.3%입니다. 즉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65세 이상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비율이 14.8%, 독일은 21.2%, 일본은 26.3%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이게 꽤나 심각한 문제인 게 잘 생각해봐요. 첫째,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 인구 비중은 커지고 있죠. 즉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선진국의 큰 인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생산가능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오히려 노년층 인구는 늘고 있으니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유치원 졸업식 가면 아이 한 명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6명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아이 한 명이 나중에 커서 이 6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는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을 20년 만에 1.66명에서 2.08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1.8명 정도로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책이 확실히 효과를 본 것 같긴 하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그거를 보충을 해야 하는 거죠. 독일의 경우에는 시리아 내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데요. 유입된 난민들이 독일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면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 드는 경제적 비용도 계산해보긴 해야 합니다. 한편 독일은 요양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독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요리도 만들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3번째 방법은 가족 관념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아의 선진국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혼외 출산율이 60%가 넘습니다.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동거를 하면서도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결혼한 부부든 동거하는 커플이든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지원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외 출산율이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의 특성상 혼외 출산율이 많이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혼외 출산율이 2.3%거든요. 이것도 역대 최고치래요.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조금은 바뀌면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소말리아 합계 출산율이 6.61명이에요. 한 쌍의 부부가 평균적으로 6명에서 7명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하지만 소말리아가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만큼 잘 살고 있나요? 아니죠.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출산율을 감당할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이는 많이 태어나는데 이걸 먹여 살릴 만큼 국가가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인구 부양력이 많이 낮아요.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말하는데 원래 자연적인 성비가 105에서 106 정도 됩니다. 즉 여자 100명 태어날 때 남자는 105에서 106명 정도 태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근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중국과 인도는 이 105에서 106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일부러 남자아이를 많이 낳으려 하고 여자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낙태를 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자가 많아지는 만큼 중국과 인도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을 납치해서 강제로 혼인을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출생성비 불균형은 여성인권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폭발적인 출산율을 막기 위해서 가족계획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자녀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식량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큰 문제는 그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국가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구 부양력의 상승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봅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른 인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잘 살펴보면 결국 두 유형의 국가 모두 결정적인 피해자들은 유소년층입니다. 니제르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만큼 국가가 부유하지 못합니다.
니제르의 수많은 유소년층은 빈곤과 기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유소년층 비율이 너무 적어요. 일본의 유소년층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위아 사람들을 모두 부양해야 되는 큰 부담을 떠맡게 될 겁니다. 결국 선진국이 됐든 개발도상국이 됐든 인구 문제의 피해자는 여러분을 비롯한 아이들입니다. 인구 문제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로서 여러분이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시험 범위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은 이까지만 공부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수업 들어주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고요. 시험도 잘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축제 연습도 열심히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재밌는 축제 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고요. 이상 안티쌤이었습니다.